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존경심이 깊더라도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며칠 동안 방문하는 것은 즐겁지만 오래 머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노인들이 아플 때 누가 돌봐줄지, 외로움을 느낄 때 누가 곁에 있어줄지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일부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지 말라는 조언을 들을 때 종종 그들은 각 가정마다 다른 분위기가 있고 어떤 자녀는 더 잘 챙겨준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헌신적인 자녀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가 아무리 자상하더라도 함께 사는 것보다는 따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짧은 방문은 즐겁지만 오래 머무는 것은 때때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1. 함께 사는 것이 힘들 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평생을 살면서 농사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 때문에 남편과 저는 학업을 일찍 포기해야 했고 젊은 나이에 결혼하여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똑똑하고 학습 능력도 빨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겪지 못한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들의 교육,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딸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을 쉽게 구했고 일자리 때문에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젊음의 설렘 때문에 고향에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시골에 남아 우리끼리 지내며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찾아오면 집이 활기찼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아들이 결혼하고 딸도 배우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아들은 나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출산 때는 어머니의 존재가 가장 위안이 된다고 하던데 아내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바로 준비를 마치고 가장 빠른 버스를 타고 도시로 갔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는 차가운 듯 따뜻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요즘은 돈만 있으면 병원에서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엄마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요. 며느리는 시골에 몇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위독했을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설에 한 번. 그래서 우리는 서로 깊이 이해하거나 가까워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돌봐주는 것이 부담스러운가요? 그렇다면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나 보네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주제를 바꿨습니다. 다행히 출산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손자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산후 며칠간 그녀가 아직 몸이 불편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고 그녀의 모유가 나오지 않을 때는 밤을 새워가며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온 단순한 사람이지만 현대적인 감각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기를 돌볼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결국 내 손주이지만 그녀가 낳은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세대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조금씩 거동이 편해졌고 집안일부터 아기 돌보기까지 모든 것을 맡았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쉬라고 했지만 그녀는 요즘은 엄마 세대처럼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치게 신경 쓰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들과 며느리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보미를 고용하자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듣지 않았어. 시골 출신인 엄마가 내 방식과 너무 달라서 답답해. 아이같이 자꾸 나에게 물어보는 것도 싫고 차라리 돈을 써서 가정부를 두는 게 나아. 그들의 언성이 높아져 아기가 깼습니다. 나는 개입하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한편 남편을 시골에 혼자 두고 와서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성보다 남성 혼자 있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오래 함께 지내면 작은 문제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짐을 싸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부어 있었는데 아마 아들과 말다툼을 하고 울었나 봅니다. 우리 아들은 평소에 밝은 모습이 아닌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 너희 둘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나는 너희 사이에 불화가 생기도록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만약 너희가 불편하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게. 사실 나도 여기서는 편하지가 않아.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집만큼 좋은 곳이 없거든. 게다가 시골에도 할 일이 많고 아버지도 혼자 관리하기 힘드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아내가 아직 젊어서 때로는 표현이 서툴러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기가 한 달이 될 때까지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도 이제 건강을 회복했으니 다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필요하면 아기가 조금 더 크면 할아버지 댁에 인사드리러 데리고 와. 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폐만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기가 좀 더 크면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특히 시부모와 자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 방문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손자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각자의 삶과 즐거움이 있는 법입니다. 서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고 각자의 행복을 찾으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로 18세까지만 책임을 느낍니다. 그 이후 자녀는 독립해 스스로의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며 집을 임대하거나 대출을 통해 자산을 마련해 조금씩 갚아갑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자신을 돌보고 여행을 즐기며 중년과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재정적 정서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때로는 손주들까지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와는 잘 지낼 수 있겠지만 자녀의 배우자와도 화목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불효할까봐 걱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부모와 자녀 배우자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서 마찰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기 어렵고 때로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아무리 착하고 효성스러워도 60세가 넘은 나이라면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자녀의 집은 가끔씩 짧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니 불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2.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우리 집을 팔고 아이들과 함께 도시로 이사한 것입니다. 이는 69세의 N씨가 진심으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N씨와 그의 아내는 시골에 있던 집을 팔고 아이들과 함께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N씨와 아내는 고향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했으며 대학을 도시에 다녔던 두 아들은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시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두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지만 도시에서 생활비가 높아 소득이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였습니다. 약 10년 전 N씨와 그의 아내는 은퇴할 때쯤 약 5만 달러를 저축해 두었고 이 돈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비싼 월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N씨는 저축한 돈으로 교회에 작은 땅을 사서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40평방미터의 작은 땅을 구입해 소박한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땅뿐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직장이 멀다는 이유로 그곳에 살기를 꺼렸습니다. 땅을 팔려고 했지만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포기했고 언젠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산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의 직장이 불안정해지자 N씨와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야 했습니다. N씨는 큰아들의 집에서 한 손주를 돌보고
아내는 둘째 아들의 집에서 다른 손주를 돌봤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한 달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집세 문제와 손주 돌봄 문제로 인해 결국 부모님께 시골에 있는 집을 팔고 도시로 완전히 이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골집을 8만 달러에 팔고 교회의 작은 땅도 팔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어 각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도왔습니다. 각 아들은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N씨와 그의 아내는 자녀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의 배우자들 사이의 갈등과 시어머니인 N씨의 아내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 없이 N씨와 그의 아내는 큰아들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70평방미터 아파트에는 방이 2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사는 생활은 N씨에게 답답하고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N씨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내가 고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해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는 병원과 가까운 도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방문할 수 없었기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종종 벽을 바라보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고향의 친척들도 손주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전화로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내는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죽음이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애씨에게 자산의 일부만 자녀에게 주고 고향에 작은 땅을 남겨두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N씨는 마음이 저려옵니다. 만약 그들이 시골에 남아 있었다면 아내가 외로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N씨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손주들은 학교로 바쁘고 자주 방문하지 않으며 아들들도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저녁이면 N씨는 아파트 로비에 앉아 아내처럼 자신의 마지막 날들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고향에서 보내길 바란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는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시골의 집을 판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노인들이 자녀와 가까이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부모가 도시에서 자신들을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것이 효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효도의 한 부분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단순한 대화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종종 이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3. 아이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기. 오늘 저는 병환 중인 L씨를 방문했습니다. L씨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땅을 팔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L씨는 남편을 거의 10년 전에 여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둘 다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젊었을 때 L씨와 남편은 열심히 일해 땅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두 아들이 좋은 집을 갖게 해주었고 미래를 위해 몇몇 토지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남은 저축이나 연금도 없이 땅을 사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었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그들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L씨도 다양한 만성 질병을 앓기 시작했고 걸음도 힘들어졌습니다. 노후가 걱정되던 L씨는 두 아들에게 집 외에 추가로 토지를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함께 사는 장남에게 조금 더 많은 땅을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남은 고생한 세월만큼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차남은 형이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지혜로운 아내들 덕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남의 가족은 L씨를 집안의 작은 공간으로 옮겨 식사 접근을 제한하고 친척들이 방문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차남은 토지 분배에 불만을 품고 L씨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건강이 좋지 않은 L씨는 요양원에 가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비용을 위해 땅을 팔겠다고 하자 장남과 며느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땅은 L씨의 소유였지만 법적으로 아들들의 동의 없이 팔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동등한 상속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L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력함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L씨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들들이 부모가 모은 재산을 두고 계속 싸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구두로만 토지 분배를 이야기했으며 공식 서류는 여전히 L씨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제 친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친구는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60대가 되었는데도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을 위해 지은 집에서 그는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노후와 질병에 대한 걱정은 없을까요? 제가 우려를 표현했을 때 그는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삽니다. 빚을 갚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헌신은 존경스럽지만 저는 그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L씨의 이야기처럼 부모들이 스스로를 희생하며 겪는 고통을 보여줍니다. 이야기 2. 우리 가족 중에 원래 매우 가난했던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남동쪽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아이들은 자랐고 결국 그녀의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땅을 일구어 그녀의 가장 큰 재산은 2헥타르의 숲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했고 자신에게는 많지 않아도 된다 생각한 그녀는 각각의 자녀에게 1헥타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각 자녀와 며칠씩 함께 지내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땅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옮겨 생계를 위해 자비를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 전 땅값이 오르면서 그녀의 아들은 두 필지를 모두 팔아 빚을 갚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 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오래된 집을 철거했지만 그녀가 그 오두막에 머무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녀를 한번 방문했을 때 낡고 허름한 오두막 속에서 지친 모습을 보며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들을 전적으로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 또한 자식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까다로워지고 건강도 더 나빠졌으며 아들은 무관심해졌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좀 더 앞날을 생각하고 땅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었거나 노후를 준비했다면 지금 훨씬 편안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가 거의 10명에 가까운 큰 가족이었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땅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의 연령대, 직업, 경제 상황은 제각각이었고 어떤 자녀는 부유했지만 또 다른 자녀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땅을 얻는 것이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부모님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땅을 무작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할 때 한 구역을 받았고 다른 자녀는 차량 주차를 위해 땅을 받았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자녀는 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시간이 흘러 노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로 땅을 나누었고 지금은 멀리 살거나 적은 땅을 받은 자녀들이 서운해하며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중 몇 명은 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따지기 시작했으며 부모님이 땅을 나눠줄 때 이미 불화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가사도우미 분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털매맨 아들과 네매 딸을 둔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모든 것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18개의 작은 임대주택을 지어 자체는 자신이 작은 가게와 거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자녀들은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자신들만의 집을 마련했고 몇몇은 결혼했으며 다른 자녀들은 군대나 경찰에 입대하여 정부 주택을 배정받았습니다.
한 형제는 형편이 어려워 임대주택 하나에 무료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맑으실 때 유언장을 남겨 자녀의 성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에게는 제사를 위해 한 채를 더 주고 가장 약한 막내에게도 한 채를 더 주었습니다. 나머지 대사채는 본인이 관리하며 임대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셨습니다. 이 네 채는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90세가 넘으셨고 예전처럼 맑으시진 않지만 여전히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가사도우미는 50대가 되었고 어머니가 재산을 일찍 나눈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었지만 남편의 도박 문제로 어머니가 주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그녀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주신 방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른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나은 형제들은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그 집을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로 생각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가운데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함께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자녀들은 과거처럼 어머니를 존중하며 따랐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사업에 능한 한 형제가 집을 좋은 가격에 팔고 그 돈을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가사도우미 모두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온 생명선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가사도우미와 그녀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향에서 묘지를 마련하고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어머니의 땅을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